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다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 또 그 귀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제 40년 지기 친구고요.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전 박일영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 CT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또 어떤 그 부담 또 위험도 같이 가져오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영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서 수술해서 열어본 다음에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됐는지 또는 너무 진행이 됐으면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다시 닫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으니까 40년 전까지 CT나 MRI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체스트 엑스레이 그러니까 이 가슴 찍는 사진들만 그런 것만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이후에 이런 CT나 MRI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환자의 몸을 꼭 이렇게 열어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도 환부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술하는 자리를 다시 찾아낼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그런 기입니다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지만 가끔 가다 좀 정확한 사실이 아닌 모식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엑선 사진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가슴 엑선 사진 많이 찍어 보셨을 텐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가슴 엑선 사진입니다.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20년 전 정도에 130년 될 텐데요. 130년 전에 이 엑선이라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찍은 게 자기 와이프의 손 사진입니다. 이 손 사진인데 손이 이렇게 있고요. 손가락 보이시죠? 이제 인류의 최초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뼈를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반지 보이시죠? 그래서 요 이후로 엑선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 뼈가 주로 하얗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은 엑선에 의해서 뼈가 엑선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것은 엑선이 그냥 통과해서 감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찾았고 그 뒤부터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있는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컴퓨터 단층 촬영인데요. 이렇게 어느 대상을 앞에서 본 그림하고 옆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본 그림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인체는 빛에는 그냥 불투명하니까 빛으로 찍으면 겉모양밖에 찍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반투명한 그런 어떤 그런 툴을 이용해서 반투명하게 찍어 놓으면 그러면 일부는 아까처럼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앞에서 한번 찍고 옆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위에서 찍고 이런 여러 장을 찍으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에서 찍을 때 어느 위치고 옆에서 찍을 때는 어느 위치고를 알 테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내부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CT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X, Y 좌표에서 여기만 알 수 있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모르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진 다른 데서 여러 군데 찍으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옆으로 떨어져 있고 깊이 들어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그냥 하나 한 건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그냥 사진만 찍은 겁니다. 앞에서 본 모습이 이렇고요. 왼쪽에서 본 모습이 이렇고요.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식의 물건이거든요. 투명한 그릇에다가 이쑤시개 담는 유리연기입니다. 그거하고 조그만 무슨 모형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찍은 거죠.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까 그림을 보면 이런 모형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안에서 만들 수 있으면 자 바꿔서 요 그림을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원래의 모양을 다시 그 컴퓨터에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죠. 다 만들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원의 크기가 얼마야, 이 각도가 얼마야, 여기서 거리는 얼마야, 얘 크기는 얼마야 다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CT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CT는 물체에 대한 투과력이 좋은 엑선을 이용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일부는 CT 엑선을 막기도 하고 일부는 뼈 같은 데는 엑선이 뼈에 막히기도 하고 일부 연조직들은 그냥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반투명 엑선을 옆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이런 것들을 찍는데 처음엔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가 발전해서 반투명 사진을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어떻게 찍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빙빙빙 돌려가면서 다 찍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30장에서 많이 찍으면 50장 이렇게 찍어요.
그렇게 찍은 걸 가지고 안에서 컴퓨터가 조합을 합니다. 컴퓨터가 조합을 해서 3차원 형태를 만들고 만들고 나면 거꾸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단면들을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CT입니다. CT 기계이고요. CT 기계 안에 이 동그란 거 안에 들어있는 건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게 엑스선이 나오는 장치고요.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엑스선을 뿜어줍니다. 그럼 밑에가 검출기구, 사진 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 건판을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해석하는 밑에 장치가 들어있는데 이게 빙빙빙빙 돕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CT 찍어보신 분들은 숨 쉬세요, 숨 참으세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숨 참고 쭉 밀어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서 얘는 빙빙빙빙 돌면서 사진을 착 찍어갑니다. 3, 40장 찍고요.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엑스선을 만드는 장치고요. 엑스선을 뿜어주면 밑에가 이게 검출기입니다. 이게 사진 건판이고요. 사진 건판과 엑스선 검출기가 같이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게 3세대 스캐너인데 최근 나온 것들은 4세대에서 아예 검출기들이 바깥으로 원으로 다 전체 다 가 있고요. 엑스선 만들어내는 장치만 빙빙빙빙 돌면서 계속 찍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내면 여기서 찍으면 사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들어가 있지만 이분은 좀 이따 나와야 돼요. 이 엑스선이 돌기 때문에 이 부분 나온 다음에 여기서 컴퓨터 안에서 이런 걸 재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죠.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찍어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손을 들고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 뼈부터 시작해서 양쪽에 뼈가 보이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 폐 쪽으로 내려가는 건 그림인데 잠깐만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쭉 이렇게 변화가는 이런 것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게 CT 그림이고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판단해 가면서 당연히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쭉 보시면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CT도 컴퓨터 안에서 다른 영상을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재조합해서 영상을 형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 CT 개념이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 여기를 수술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CT를 찍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계가 C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I로 넘어가는데요. MRI 역시 똑같이 3차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기입니다. CT하고 MRI가 똑같이 작동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실제로 사용하는 그 툴, 그러니까 CT는 엑스선을 사용하는데 MRI는 이제 자기장을 강력한 자기장을 써서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어떻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이 이제 자기장입니다. CT는 엑스선을 이용하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데 내부에 결국 뭐를 찾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들을 찾는 겁니다. 수소 원자들이 우리 몸은 60%가 물로 돼 있거든요. 물에 산소하나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수소 굉장히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이런 데도 수소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조직마다 수소 원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물의 함량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면 거꾸로 수소 원자의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MRI입니다. MRI는 양자역학, 말만 나오면 머리 아픈 부분인데요. 그 양자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양자라고 하는 게 사실 전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다리 개념이거든요. 어느 에너지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사다리처럼 뚝뚝 끊어져 있다. 사다리 중간에 발을 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있으면 맨 밑에 있든지 그 윗단계에 있든지 이런 것을 양자역학, 양자화라고 합니다. 이건 태양계인데요. 빙빙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도 안에서 자전을 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하루에 24시간이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공전뿐만 아니라 자전도 할 뿐더러 태양 역시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인가요? 46년도인가? 그 좀 전에 생각은 했겠죠. 그때는 원자핵이 자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전을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원자핵이 자전을 한다면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하전을 갖고 있다. 플러스 하전을 갖고 있는 녀석이 빙빙 돈다면 어느 녀석은 이쪽으로 돌고 어느 녀석은 이쪽으로 돌을 것이다. 이렇게 도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도는 녀석도 있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어느 녀석은 이쪽으로 돌고 어느 녀석은 이쪽으로 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오른쪽으로 도는 놈이나 왼쪽으로 도는 녀석이나 똑같이 반반일 텐데 예를 들어 10,000개가 있다면 5,000개는 여기 5,000개는 여기일 텐데 여기에다가 이 빙빙 돌고 있다면 이것은 전기가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맴돌이 전류를 만드는 것이다. 맴돌이 전류가 실제로 있는 것이고 맴돌이 전류가 있으면 우리가 자석 알잖아요. 이 전자석 만들기 애들 장난감으로도 나오는데 이 전자석에 보면 이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한쪽은
N극, 한쪽 S극이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뱅뱅뱅뱅 돌면은 위쪽은 N극, 밑에는 S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오른쪽으로 도는 녀석은 위쪽이 N극이 되고 거꾸로 도는 녀석은 아래쪽이 N극이 되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아무 다른 게 외부 환경이 없을 때는 얘가 5,000개, 얘가 5,000개 반반씩 있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상태가 다른 것이 최소한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죠. 지금 현재는 에너지 상태가 같은 상태입니다. 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에너지를 받게 될 때, 에너지가 변화될 때, 그때 상태가 뚝뚝 끊어진 2가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석을, 이게 조그만 자석입니다. 아까 수소 원자핵이 빙빙 돌면 조그만 자석처럼 되는 거죠. 조그만 자석인데 이게 플러스 2분의 1 스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도는 녀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는 녀석은 위에가 N극이고, 반대로 도는 녀석은 밑에가 N극이고, 이럴 때 얘를 큰 자석 안에다 집어 넣으면 이 녀석은 N극, S극, N극, S극이기 때문에 얘는 안정화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 거꾸로 제 위치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녀석을 이 위치에서 안정하지 못해요. N극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이쪽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핑 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얘기냐, 이런 상태는 안정화되고 이런 상태는 불안정화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분열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에너지가 나눠지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녀석, 높은 녀석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 지구 자기장에 나침판 갖다 놓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외부 자기장에 맞는 녀석과 맞지 않는 녀석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맞지 않는 녀석은 맞는 쪽으로 가려고 하게 된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외부 자석을 센 걸 갖다 놓으면 그럼 돌아가려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불안해지는 거고, 외부 자기장이 강해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요. 에너지 위치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외부 자기장을 가리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철판을 하나 놓는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내부에서는 전자구름이 작동을 합니다만, 이런 전자구름들이 존재를 하면 가리움이 외부 자기장을 가리게 되고요. 가리움이 커지면 점점 오히려 에너지 준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요. 이 전자석이 외부 자석이 강하면 에너지 분열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약하면 에너지 분열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많이 가려져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있고 덜 가려져 있는 수소 원자핵이 있다면, 수소 원자핵 간에 그 가려져 있는 정도가, 분열된 정도가 서로 좀 다를 수 있다. 우리 몸에는 근데 이런 분자들이, 이게 물 분자고요. 이건 글루코즈입니다.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런 것도 잔뜩 있는데, 수소가 들어있는 환경이 각각 다 달라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조금 다른 상태로 2가지로 이제 분열되는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야,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는 거고, 이 값이 크려면,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MRI는 굉장히 큰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자석이 무지무지하게 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전자레인지를 하나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가정에 쓰는 전자레인지 다 있잖아요. 여기다 밥을 이렇게 공기에다 넣어가지고 밥을 넣어가지고 데우면, 그러면 딱 누르면 조금 있다 밥알은 뜨거워지는데, 꺼내면 그릇은 아직 덜 뜨겁죠. 사기 그릇은 아직 안 뜨거운데 밥은 뜨겁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이 안에 전자파를 쏴주는데요. 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 여기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에너지 준위에 거의 맞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면 기저 상태는 여기는 그냥 열 진동만 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이 전자파를 주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회전을 팍팍팍 해요. 빙빙빙 돌고. 왜 그러냐면 전자파라는 게 자기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거든요. 뱅뱅뱅뱅 돌면 얘만 도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자를 탁탁탁 때리죠. 그럼 같이 다 진동하게 되고, 진동이 심해지면 열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어. 2개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주는 전자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흡수될 수 있고, 흡수되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뭔가 반응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흡수될 수 있는 에너지를 줬을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만약에 물이 없다면 전자파가 그냥 지나가겠죠. 여기서 여기서 내가 여기 검출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물이 없다면 쭉 지나가서 처음에 준 양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있다면 얘네들이 흡수를 할 테니까, 그러면 나온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걸 바로 검출하는 겁니다. 얼마나 줄어드냐,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걸 검출하는 것이
MRI에 사용한 원리죠. 수소를 그렸는데 제가 이제 수소 밀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가리움도도 다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고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파 발생기로 여기서 수소에 맞는 수소의 두 개의 분열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자석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들이 에너지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전자파를 공급해주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한 것들이 여기 나타나겠죠. 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CT에서 사진 찍어보는 거,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사진하고 여기서 찍어보는 건 다만 수소의 분포를 찍어보는 거죠. 수소의 분포를 찍어보면 그러면 똑같아요. 그 다음엔 요 옆에서 찍는 거, 뒤에서 찍는 거, 앞에서 찍는 거 여러 개를 찍어 놓으면 당연히 다 재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기 공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공명은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공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의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투영도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MRI 그림이고요. 또 똑같이 이걸 가지고 조합해서 컴퓨터 안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MRI입니다. CT와 MRI는 이게 똑같이 몸의 내부를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상은 똑같지 않고 서로 특성이 다릅니다. 왜? CT는 엑스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뼈라든가 이런 조직의 밀도에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조직의 밀도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건데 MRI는 수분에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수소니까 수분에 민감하게 작동해서 뇌나 연조직을 관찰하는 데는 MRI가 훨씬 낫습니다. 이 두개골이 있기 때문에 CT로 찍으면 두개골은 안에가 잘 안 보여요. 그냥 두개골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MRI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수소 분포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 관찰하기 유리하죠. CT나 MRI나 측정 기법이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측정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마다 나타난 영상이 질이 다르거든요. 영상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찰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찰 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상해, 나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더니 큰 병원에 이제 다 가지고 갔어요. CT 뭐 영상 다 받아갖고 이렇게 갔는데 불구하고 여기가 또 찍어라. 왜 다시 찍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거기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흐릿하게 나타나는 것을 다른 병원에서는 거기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법으로 다시 찍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뭐 병원마다 우리 병원도 찍어야 뭐 수입이 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좀 더 확실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셀수록 더 영상이 크리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자기장이 커야만이 에너지 분열의 준위가 커지고요.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큰 MRI에서 찍는 영상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자기장 세결하면 장비가 비싸지죠. 당연하죠.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자기장이 세면요, 사람 몸에도 자기장에 반응하는 것들이 이온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전달이 되려면 소디움 이온이 나오고 포타시움 이온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거든요. 이런 하전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자기장이 오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장 안에 MRI 안에 들어가서 찍는 동안 몸이 달달달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도 떨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칼슘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절개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죠. 가끔가다 조영제를 사용합니다. CT도 조영제를 사용하는데요. CT 조영제는 요오드 화합물입니다. 요오드 화합물을 혈관 안에 직접 집어넣어요, 주사로. 하면 이제 손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조영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영제를 넣을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뜨겁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영제에 그 알러지가 계시는 분도 사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알러지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잠깐 뜨겁게 느끼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찰 효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진이 달라져요. 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CT를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요거 말고도 MRI에서도 조영제를 씁니다. MRI 조영제는 가돌루늄을 사용하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부작용들이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마 미리 검사를 할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검사도 해보고 그냥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환자분들한테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병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기법에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MRI 뇌사진입니다. 이건 CT 뇌사진입니다. CT는 밑에 뼈가 하얗게 잘 보여요. 뼈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MRI는 뼈가 잘 안 보입니다. 대신 안에 내부에 이런 그림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수소 원자, 즉 물 분포, 수분 분포 이런 것들이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영상이 다른 거예요.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뇌출혈이 있다든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뇌출혈이 있으면 요추천체라고 해요. 여기 밑에서부터 5번째 요추에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척수가 거기서는 없거든요. 거기다 주사 바늘을 꼽습니다. 그래서 척수를 뽑아요. 척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척수가 보통 노르스름한 액체인데, 척수가 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그 척수강 안에 들어있는 액체거든요. 노르스름한 액체인데 이게 뇌출혈이 있으면 거기가 피가 섞여갖고 불구족죽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보고 이게 불구족죽하면 뇌출혈이 있네 없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찍어보면 어느 위치에 있다 금방 알죠. 그래서 MRI하고 이렇게 TV하고도 다르고, 또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기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MRI인데요. MRI의 이거 두 방법, 뭐 플레어 방법, T 방법, T2 방법 이런 그것까지 설명 안 할게요. 이건 기법까지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기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들이 다르고 정확하게 보이는 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CT를 2번 찍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커요. 이건 흉곽입니다. 폐 위치거든요. 이게 폐고요. 여기 구멍 2개 보이시죠? 여기 같은 위치인데 이 구멍이 이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기관이 2개로 기관줄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발로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옆에 보이는 게 심장입니다. 이게 내려간 자리인데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같은 데를 찍은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데를 찍은 거예요. 조영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고요. 이때는 뼈가 확실히 잘 보입니다. 네, 보이죠? 그런데 조영제를 사용하면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이 내부 폐, 이 내부에 혈관 분포가 보입니다. 이때는 혈관 분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CT를 한번 찍으면 예를 들어 폐암이 있다 그러면 보통 얘기하는 게 간유리 음영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 간유리 음영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까맣지 않고 약간 흐릿한 게 뭔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좀 이상한 조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간유리 음영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완전히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염증 반응이 있어도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종양 조직이라고 해도 양성 종양도 있고요. 뭐 악성 종양도 있으니까 무조건 암이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요건 만약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 요건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 우리 내장 이렇게 먹을 때 폐 모양 아시죠? 폐 모양 그대로입니다. 혈관이 보이는. 이렇게 혈관이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찍을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어느 쪽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하면 2시간 이내에 조영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조영제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몸에서 대사되지 않고 소변도 신장에서 바로 배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장으로 배설이 되고 24시간 안에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영제를 쓸 때 좀 뜨끔한다, 좀 뜨뜻하다 그런 느낌 드는 정도,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영제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4시간 안에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혈관 조영술인데요. 혈관 조영술은 보통 심장 조영을, 관상동맥 조영을 하기도 하고 뇌혈관 조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서부터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뇌혈관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건 뇌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특별히 좀 확대해서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혈관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혈관이 어느 부분이, 뇌혈관이 어느 부분이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여긴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처를 내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CT나 MRI나 이렇게 내부를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CT는 여러 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 한 번 탁 찍는 건데 CT는 30장, 40장 이렇게 찍으니까 혹시 그런 게 방사선의 과잉 노출이라는 그런 그 방사선이 몸에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방사선은 이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에너지가 다릅니다. 위의 정도가 다르고 양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방사선량의 단위로 시버트란 단위를 사용을 SB, 시버트란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시버트란 사람이 그 단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시버트란 단위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체스트 엑스레이, 그 가슴 맥선 사진을 한 번 정도 찍을 때 0.1에서 0.3mS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서 이 방사선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뭐 땅에서도 나오고 내 몸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때 받는 총량이 2.3에서 3mS 정도. 우리나라는 3.08입니다. 평균값으로 3mS를 1년 동안 받고 사는데 체스트 엑스레이, 이 가슴 맥선 사진을 한번 찍으면 그 중에 30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를 받게 된다. 미리 받게 된다. 한 번에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CT도 부분 CT를 하기도 하고요. 폐만 하기도 하고요. 상부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신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전신을 하면 아무래도 훨씬 많습니다. 부분 CT를 하면 10mS 정도를 받아요. 10mS면 1년 받는 양의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죠. 30mS면 거의 10배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받는데, 근데 이것도 같이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급성 영향이 있고 만성 영향인데, 급성 영향은 직접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걸 급성 영향이라고 하고요. 보통 500mS 이하에서는 급성 영향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성 영향 쪽으로 100mS를 받을 때 우리가 암이 발생할 확률이 0.5% 정도 증가한다라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S를 받을 때 0.5%가 증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신 촬영을 하면 30mS인데 그걸 1년에 한 서너 번씩 찍었다 그러면 암 발생 확률이 0.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정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험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CT를 찍어서 우리 몸 안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그럼요. 좌표를 찍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훨씬 이득이 훨씬 중요하죠.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0.5%의 발암 확률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암 기왕에 생겨 있는 어떤 문제를 지금 우리가 대처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열지 않고 이런 것으로 위치를 찾는 일은 오히려 환자한테 훨씬 더 이득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